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저희 사건뿐만 아니라 아, 사기 유사수신 유사수신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사기, 배임, 횡령,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쪽이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이냐 아니냐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수사가 아니다. 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 내용이 이거는 제가 조금 발치를 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다. 근데 결국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하는 게 6대 중대 범죄가 있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되었다라고 하고,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 진행, 종결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자체 종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게, 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권한을 나누는 이러한 조정은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그,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이후의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그 소위 말해서 경찰에서 어,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라는 건데 뭐 이 내용들은 나중에 약간 잠시 포즈를 눌러 놓으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조정 이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는 6대 중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급 미만의 사기 등 대부분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후에 또 좀 보여드릴 건데 시기상조라고 한 이유가 나태한 근무 태도, 비리 등 낮은 경찰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어, 해당 사건을 처리할 능력, 거기에는 지식도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점을 이렇게 발췌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와닿아요.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저희 사건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으로도 제가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리피킹, 뭐 사건 골라받기 현상, 경찰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기피하고, 이게 저는 강남경찰서가 저희 사건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만 관심을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사건을 골라서 그 좀 심플하고 뭐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 체리피킹이라는 뭐 이런 용어를 제가 한번 그 찾아봤는데, 이게 뭐 그 케이크에 올리는 그런 체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올린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뭐 민사화 문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수장을 반려하는 사례가 늘어나 피해자와 고소인이 형사사건 접수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선행 민사소송 청구 및 법원의 정보 청구 명령 신청 전가 등의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해자와 고소인이 형사사건 접수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소인이 또는 피해자가 또는 고발인이 어, 이 사건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경찰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와다한 그 사건을 스스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도 하고 뭐 수사 내용을 가지고서 송치 또는 불송치 수사 종결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어, 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해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 수사. 경찰의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찰 스스로는 물론 민원인들까지 고통받는 현실이 예견되는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위의 내용들과 결과적으로는 뭐 다 이런 비효율적인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가졌는 능력의 뭐 한 50%든 뭐 70%든 이 정도의 그 전문적인 지식, 특히나 법률적인 지식이 훨씬 있어야지만이 이게 수사가 가능하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 보시면은 강도,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은 거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이 업무상 배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수사관들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어, 이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경찰이 저희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어, 자기 경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강력 사건을 정말 많이 했는가 봐요. 강력 사건과 이 업무상 배임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하기를 운동선수 생활만 쭉 해오던 사람 보고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하라든가 뭐, 어, 다른 그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간 비교를 해놨는 걸 보면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건당 처리 기간은 55.6일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게 수사권 조정이 됐거든요. 20년 2020년에는 55.6일인데 64.2일.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사건은 만 2년이에요. 365일 곱하기 2를 하면은 어, 거의 730일이죠. 730일 동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비율, 그러니까 송치를 했는데 수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 가지고 보안 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4.6%에서 10.9%로 증가를 하였다. 저는 이 이상이라고 봐요. 따라서 수사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경로가 예전보다 7배 이상 많아지고 수사 단계는 3배 이상 복잡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좀 추가로 어,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사건은 해당이 되느냐? 첫 번째 그 부패 범죄 이거하고는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경제 범죄예요. 경제 범죄에서 특경법상 요게 그 사기고 뭐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자면은 형법 347조가 그 사기예요. 347조의 이 항이 컴퓨터 등 뭐 사용 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347조 347조의 2, 그다음에 제 351조 요거는 상습범이더라고요. 그다음에 355조 횡령, 356조 배임. 그러면은 요런 범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기에서도 보면은 경찰은 강도, 폭행, 살인 5억 원 미만의 사기에 대한 부분인데 5억 원 이상이 지난번에 그 피해자들 그 5명, 3명이 한 사람은 10억 9천만 원, 10억 조금 넘고 두 사람은 5억이 조금씩 넘었어요. 보소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0명이다. 200명 중에서 3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6대 범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억 원 미만이 아닌 금방 보셨던 여기에서 347조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 역시 경제범죄로 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검찰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건을 어디에서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경찰에 좀 따지러 갔다 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뭐, 제 기억으로는 최소 10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 강남경찰서 시위 때, 그 다음에 그 경찰청 본청 집회 때, 집회 시위 때 정보관이라든가 그 담당 그 시위 집회를 어, 담당하는 경찰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사건은 서단위에서 경찰 서단위에서도 할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레코멘드를 받았던 게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또는 광역수사대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그 민원을 넣었으라도 그렇게 좀 요청을 해봐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가 범위 자체가 일단은 5억 원 이상이 돼버렸는 사기에 해당이 되고 5억 원 이상이 되는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경찰에서 2년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야 됐던 사건이냐를 따졌을 때 이거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은 형법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대통령령으로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이거 자체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건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종결이 1년 6개월, 1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수사 종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 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사건이 불송치가 되고 제가 그 수사 진행, 우리 그 배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날짜별로 확인을 해봤을 때 6월 23년 6월, 이제 24년 6월 28일에 불송치가 되어가지고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7월 1일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안 수사가 아닌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고 재수사 요청의 경우는 이게 그 불송치권에 대한 아, 그 이 검토라든가 수사 종결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검찰에서 이런 불송치권만 전담으로 하는 검사님이 계세요. 이 검사가 단 제가 보기에는 예측을 할 때 1일 날 접수가 됐고 2일쯤에 검토를 했고 3일에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바로 해서 그 불송치를 했던 그 경찰서로 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개월을 했어요. 5개월을 했는데 5개월, 만 5개월이 지난 후에 이게 2024년 12월 13일에 울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이 됐어요. 이관이 되고 나서 4월 14일인가 13일에 제가 4월 14일에 울산경찰청을 오전에 또 들렀다가 그 오후에 그 공판이 있는 4차 공판이 있는 울산지방법원으로 갔었죠. 그,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만 4개월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법원 판례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제가 그 진술차 갔을 때 저희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좀 옮겨줄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의도 했고 그걸 좀 알아봐 주겠다라고도 했었는데 금방 보셨던 오늘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이때 범죄에 해당이 되고 5억 원 이상 우리는 심지어 그 피해자의 수를 80만 명이라고 80, 그 사기로 고소를 한 쪽에서는 9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4조 원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5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그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검찰로 넘겼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배임이에요. 이덕죄에 해당이 되는데 5억 원 이상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전에도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미 자산으로 그 스테이킹을 해놨던 그 자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2조 원, 경우에 따라서는 4조 원, 경우에 따라서는 3조 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자산이 어, 업무적으로 그들이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업무에 해당이 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상 배임으로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도 그거를 이게 고소인이 얼만큼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을 했겠느냐, 고만고만한 고소인들이 고소를 했고, 고만고만한 내용만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변호사가 뭐 인발부를 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변호사도 분명히 자기가 맡은 사건들도 많을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고소장을 써내는 걸 가지고서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과다한 업무 속에서 원오브 댐의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5만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증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5만 페이지를 그 경찰관이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었으며 그거를 5만 페이지를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5만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게 경찰이 머릿속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 자료냐? 그 정도의 증거 자료들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거를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계류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져야 된다는 이게 경제범죄로서 5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고 그 347조 355조 356조에 해당이 되는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유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를 가지고서 저는 이거에 대한 책임 소지 또는 저, 그 법률상 수사권 조정을 하고 뭐 수사권 조정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경찰에서 담당을 할 사건이었느냐 아니었느냐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지금 조기 대선에 뭐 그 정권 재 그 창출 또는 정권 교체 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소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성질이 조금 그 과격한 표현을 좀 쓸게요. 야마가 돌았어요. 제가 그런 내용을 쓰면서 약간의 이런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했는데
피해자의 대부분들이 작금의 저희 그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저런 삐다구도 그러니까 뭐 개뼈다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이 그 만들어 온 이 대한민국의 그 뭐 그 주역들을 이따구로 이렇게 그 취급을 해도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상기를 좀 시키면서 저희 피해자 수도 언급을 하고 제가 민원을 넣는 숫자를 1627명 명의로 일단은 넣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아, 저희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고 뭐 타 변호사도 고소를 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좀 이게 너무 좀 그 이상하게 일이 돌아간 것 같다. 이 첫 단추를 변호사들도 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저희는 검찰에 대검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고 검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해에 대한 고발장 속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경찰로 이관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었냐, 사건이었냐, 아니면은 거기가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범죄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뭐, 시기적으로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상자산이 유사수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상자산이 포함이 됐어요.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덕재라는 표현을 썼으면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관을 했어야 될 사건이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 내용을 쭉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게 검찰도 경찰도 저희 변호사도 뭐 타 고소인 저기 변호사도 전부 다 이거를 잘못 알고서 진행을 한 게 아니냐. 절차상으로도 이거는 이미 문제가 이미 생겼다. 그러면 고발인인데 고소인이 잘못한 거냐? 아니지요. 경찰에 그쪽에서는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경찰에서 그거를 이 사건을 경찰에서 해야 될지 검찰에서 해야 될지를 나름대로 쩌지를 했어야죠. 판단을 했어야죠. 그렇게 명확하게 디시전을 한 다음에 이게 어느 쪽에서 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고 관장을 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다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배임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경찰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범위를 봤을 때 이게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지 검찰에서 됐던 일이었는지 제가 이거는 명확하게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뭐 울산경찰청을 좀 다녀올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KOK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법적인 이 전문 지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던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경찰에서 됐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은 검찰에서 해야 될 사건이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그 법적인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손 치더라도 눈으로 보는 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 그들이 뭐 입법을 통해서 이게 어 이 법령이 뭐 제정이 됐든 어쨌든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고 사실은 경찰에 또는 사법계에 이,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살이 벌벌 떨릴 정도로 성질이 억수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쾌한 답변 또는 공식적인 답변을 꼭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조금 두고 있는 이유가 제가 컨택을 했던 분 중에서는 뭐 치안감 출신도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에 조언을 조금 구한 다음에 뭐 내일은 좀 어렵고 요번 주 내로 하여튼 간에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날을 하루 잡아가지고, 어, 울산경찰청을 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히 듭니다. 오늘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여러분들도 나름 뭐 가까운 지인이 법조계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문의를 한번 해 주시면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